안녕하세요. 고용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역사 대가가 쓴 올해의 역대급 역사책 유러피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영국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유럽연합체인 EU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패권 국가인 미국과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경제력의 몸집을 키우고 유로화를 출범시킨 EU는 미래가 밝아 보였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휘청거린 후 유로존 재정 위기까지 겹치면서 EU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불평하면서도 EU 체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나라만 빼고 말이죠. 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2016년 6월 영국에서는 영국의 EU 탈퇴를 언급하는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죠. 찬성 51.9%, 반대 48.1%라는 결과가 나오며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EU 잔류파였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사임을 하고 2017년 3월 영국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 영국은 EU의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그 사이 영국 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며 브렉시트는 3차에 걸쳐 연기가 됩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영국 의회는 EU 탈퇴 협정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EU 유럽 의회에서도 최종 승인되며 브렉시트는 현실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영국만 유럽에서 일이 튀는 것일까요? 유러피언을 보면 영국의 유별성 기원의 한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러피언을 중심으로 영국이 유럽에서 유독 유별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별성을 섬나라에서 찾는 경향도 있지만 18세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뭔가 크게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11세기 영국에는 켈트족, 로마 제국인, 앵글족, 섹슨족, 바이킹, 프랑크족, 골족 등이 섞여 살았습니다. 현재 나라로 따지면 잉글랜드 지역은 영국인, 이탈리아인, 독일인, 덴마크인, 네덜란드인, 노르웨이인, 스웨덴인, 프랑스인들이 함께 살았던 공통의 공간이었습니다. 유럽 그 자체였죠. 특히 영국의 왕가는 프랑스 왕가와 혼인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14세기에 15세기 두 나라에서 발생한 백년 전쟁은 민족 전쟁이 아니라 영토 상속을 위한 왕가의 전쟁으로 영국은 아주 평범한 유럽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17세기부터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질적으로 다른 길을 서서히 가기 시작합니다. 1688년 명예혁명과 EU 지속적인 의회 권력을 강화하여 입헌 군주제가 절대 왕정을 근본적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입헌 군주제는 군주의 권력을 법으로 제한하는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절대 왕정 국가였죠. 1789년이 되어서야 프랑스 혁명으로 구체제인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계몽주의 바람이 불지만 1815년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왕정 복고가 일어나는 등 구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일찍부터 변했고 큰 무리 없이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죠. 게다가 인류 역사의 최대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혁명마저 영국에서 시작되면서 영국은 패권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그 즈음에 영국인은 자신을 유럽 사람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유러피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인들은 자신이 유럽인, 아니 모든 외국인보다 우월하다고 확고하게 믿었다. 그리고 대의정부, 법치의 전통,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해 영국이 모든 유럽 국가의 선망 대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영국의 국민적 정체성의 핵심 부분이었다. 영국인이 이런 자신감을 느끼게 된 것은 유럽의 국가들, 특히 프랑스에 대한 군사적 승리, 대영 제국의 세계 정복, 최초의 산업 국가라는 영국의 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영국은 자신들의 특별한 캐릭터에 대하여 강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 자부심은 오랫동안 정복되어 본 적이 없는 섬나라, 오래된 영국식 자유에 대한 긍지, 그리고 카톨릭 유럽과는 구분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인들의 이런 신화 속에서 카톨릭 유럽은 도덕적으로 낙후되고 압제적인 지역으로 오해되고 있다. 이런 신화는 빅토리아 시대의 위대한 휘그 역사가들이 권장하는 스토리였다. 특히 맥콜리 경은 그에 져서 영국의 역사에서 영국의 역사를 마그나 카르타에서 현대 입헌 군주국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보해온 역사라고 파악하면서 입헌 군주제야말로 사회적, 정치적 진화의 최고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국 여행자들의 유럽에 대한 하대는 19세기에 대단했습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의 주민들을 다른 대륙의 자신의 식민지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대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유럽의 하수도와 배관은 항상 빠지지 않는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냄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핵심적인 소재이기도 한 냄새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타자화를 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역겹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낙후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무의식적으로 뇌에 각인되죠. 영국인이 보기에 유럽인들은 미개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유러피언은 헨리 메이유의 독일의 생활과 습속을 인용합니다. 저자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다. 영국에서 남쪽으로 여행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퇴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위도가 10도 낮아지는 것은 약 100년에 해당한다. 가령 프랑스에서 우리 금세기 19세기 초에 영국에 만연했던 부패하고 불편한 사회 형태를 지금 발견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시민들이 누리는 문명의 이기와 사회적 가정적 진보가 우리보다 1세기나 뒤떨어져 있었다. 반면에 스페인 사람들은 중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곳은 지저분하고 정신적으로 암흑 상태이며 우리 땅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발견되었던 걸식 행각과 고집불통이 지금 19세기 후반인데도 발견되고 있다. 러시아는 농노 제도가 지금 이 순간까지 존속하고 있는데, 그 제도는 우리 영국으로 말하자면 윌리엄 대왕의 정복 시기 1066년처럼 봉건적이다. 그리고 중앙아프리카에 이르면 우리는 자연의 원시적 상태를 목격하게 된다. 문명의 척도는 제로이고 절대적인 야망 그 자체이다. 특히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면서 영어는 세계 공용어의 위치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영어 문학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죠. 자신들의 나라의 풍성한 문학에 심취한 영국인들은 진보가 덜 된 다른 나라의 문학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해외 문학들이 영국 내에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영국이 별난 이유, 특히 영국인 스스로 자신을 유럽인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다른 유럽인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브렉시트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하지만 유로피언의 저자인 올랜드 파이지스는 19세기 영국을 유럽과 별개로 놓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영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륙의 유럽 국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말이죠. 영국은 문학에서는 뛰어났지만 그 외 여타 예술적인 면에서는 유럽에서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문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국의 주류 예술 문화는 해외, 즉 유럽에 수입한 것들이었습니다. 앙리 물랭은 영국은 문학에 강점이 있으나 단 한 명의 위대한 음악가, 작곡가, 연주자도 배출하지 못했다라고 말했고, 오스카 슈미츠는 영국인들은 그들 나름의 음악이 없는 유일한 문화 종족이다. 내가 그들 고유의 음악이 없다고 한 것은 영국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외국 음악이 많이 공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영국인 스스로도 왜 자국 출신의 유명한 작곡가가 나오지 않느냐며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으로 수입된 외국 그림의 경우 1840년대에는 약 10,000점이었으나 1870년대에 들어서면 약 5만 점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런던의 화랑과 전시회에는 물 건너온 유럽의 명화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럽의 유명 문화예술인이 19세기에 영국으로 많이 건너옵니다. 유럽의 잦은 전쟁, 영국의 자유주의 문화, 영국의 부의 증가로 인한 문화예술품에 대한 구매력 증가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죠. 유러피언의 3명의 주인공인 투르게네프와 비아르도 부부 또한 전쟁을 피해 런던으로 건너와서 한동안 살게 됩니다. 귀스타브 도레는 런던에서 큰 돈을 벌었고 만해 동안 한몫 잡으려고 런던으로 넘어오죠. 당연히 문화예술인만이 아닌 인권과 자유주의를 위해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다가 피신온 혁명가들이 런던에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런던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륙에서 넘어온 유럽 사람들도 영국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자유주의 정신은 넘치지만 예술적 기술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음식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영국의 음식평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러피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나 음식이 몸에 맞아서 영국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외국인들은 그 두 가지가 모두 시원치 않다고 불평했다. 그럼에도 당시 자유주의 가치를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힘으로 수호했던 영국 덕분에 유럽의 유명
문화예술인은 자신들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니만큼 확실히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에 끼친 영국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로피언의 저자인 올랜도 파이지스는 런던에서 태어났고 유로피언 또한 런던에서 집필을 마쳤습니다. 그럼 영국인인 그는 브렉시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올랜도 파이지스가 유로피언의 마지막에 쓴 한 문단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아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은 이 책의 집필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이 책이 유럽 문명에 통합하는 힘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유럽의 여러 국가는 그런 힘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그들 국가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런던에서 올랜도 파이지스.